당시에 사실 남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 조류를 끌고 가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좀 바꾸고 또 미군정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가장 적임자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 첫 번째로는 이제 뭐니 해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 메가더 장군이 또 그렇게 지지를 해줬어요. 방공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뜻이 맞았던 것 같고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좌익 인사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주석자리를 맡아달라고 이 이승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좌익에서도 실망이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녕대군의 후손이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후계자다. 양녕대군은 그 세종대왕의 형. 네. 아니 근데 그 생각해 보면 거의 뭐 혈연에다가 학연에다가 지연에다가 심지어 이제 사상까지도 미국이 너무나도 잘 받는 그런 최고의 적임자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군정 쪽에서는 이승만이 이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거의 국빈급 대우를 해요. 들어왔을 때도 조선호텔 스위트룸 3개를 빌려가지고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는 거의 환산이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액수예요. 그중에 반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딱 띄워서 몰빵에 가까운 정도네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는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데요. 이승만 대통령만 1,000만 원을 딱 띄워서 배를 준 거네요. 그렇죠. 폭적인 지원이 있었군요. 김구 선생은 받은 국민당에서 받은 돈, 그 돈을 못 갖고 들어왔어요. 돈이 없었어요. 국민당은 저 중국에서 받은 거 가지고 오지 너무 차별대우했군요. 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독재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이 되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행진을 합니다. 의장대도 나타나고 경축 편대 비행도 했답니다. 학생들 수천 명을 동원해서 매스게임도 하고 그리고 경축 마라톤 대회, 경축 무술 대회, 글짓기 대회, 합창 대회 그리고 임시 공휴일을 정한 때도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26일 시민대표와 면담 후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한다.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고.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12년의 독재 정권은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마침내 막을 내렸다. 쿠데타를 하루 앞둔 5월 15일 그날은 구름이 잔뜩 아주 흐린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박정희 소장이 신당동 자택을 나섭니다. 쿠데타 지도부의 첫 지휘소인 영등포 육관구 사령부로 갑니다. 새벽 2시 김포에 있는 제1공수단 본부에 들렀고 염창교로 이동을 해 해병 제1여단을 만납니다. 쿠데타 핵심 세력이 사실은 육사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해병까지 여기 참여했다는 의미인 건가요? 마침 해병의 몇몇 장교들도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소장이 타이밍 딱 맞게 손을 해병에게 낸 것이죠. 새벽 3시 20분 염창교를 건넌 해병 1000명, 공수단 500명이 한강 인도교에 도착합니다. 이 다리를 넘어야 쿠데타군이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진압군이 등장합니다. 트럭을 이렇게 팔자로 배치해 3중 바리케이드를 치는데요. 한강 다리가 봉쇄됐습니다. 무장한 헌병대의 군용 트럭까지. 이 진압군은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이 보낸 것입니다. 교전 끝에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쿠데타군이 다리를 건너 서울 도심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쉽게 진입하네요. 싱겁네요 좀. 사실 뭐 진압군이라고 해봐야 출동한 헌병대원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명이요? 네.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난리가 났는데 50명을 보내겠다고요? 나름 쿠데타인데 50명은 너무 역부족 아니에요? 그렇게 말입니다. 맞아. 그 사이 쿠데타군 중 포천에서 출동한 육군단 포병단이 이 육군본부를 점령했습니다. 해병은 치안국,
시청, 중앙전신국을 장악했고요. 곡수단은 박정희 소장을 앞세워 새벽 4시 30분 남산 방송국으로 갑니다. KBS.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1961년 11월 11일 일본에 도착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일본에 약 30시간 정도 머무르며 국교 정상화를 위한 비공식 회담을 갖게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일본인 70여 명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특별히 주목한 사람은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일본 총리를 지냈고 현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기도 한 기시노부스케는 1970년 6월 18일 청와대에 와서 수교 훈장 광화장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훈장을 준 명목은 1965년 한일 수교 협정에 대한 공로였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일본 정계의 마쿠 실력자로 한일 협정 체결을 물밑에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36년 만주국의 산업 차관을 지내며 식민지 수탈을 주도했고 이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상공부 대신을 맡아 군수물자 조달을 책임지는 등 수많은 조선인 청년을 강제 동원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A급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일본 아키타현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끌려온 곳이 하나우카 광산이었다. 충남 당진군 출신만 80명 가까이 됐다. 모두 일본 상공성이 알선해서 지명된 사람들이다. 花川鉱山は全部商工省のでその商工省の最高責任者商工大臣が岸信介戦後永久戦犯で逮捕されて結局裁判は免れて後に総理大臣になりました。今の安倍総理のおじいちゃんです。 1940년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 징병식 이제 강제동원되고 그다음에 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동원되고 또 군인으로 동원되고 노동자로 강제동원되고 또 노예노동에 종사할 때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반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인들을 희생시키고 무언가 같은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은 박정희와 기시의 관계를 추적하던 중 박정희가 기시에게 보낸 2통의 친서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원본은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데 국내에 그 사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편지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뉴스타파는 국사편찬위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1961년 8월과 1963년 8월 당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기시노부스케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한일 수교 협정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더욱 장차 제기하려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위하여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회의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국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이하께서도 항상 한일 관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대전에 협조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5년 한일 수교 과정과 그 내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그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시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만주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대아시아주의 또는 일본 냉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공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 자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던 그런 행동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시의 답장과 박정희가 두 번째 보낸 편지의 전달자 역할을 친일파 박흥식이 맡았다는 점입니다. 박흥식은 일제에 수많은 돈을 바쳤고 1944년에는 일제에 전투기를 보낼 목적으로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이 때문에 박흥식은 1949년 반민특위의 제1호 체포자로 기록됐고 2009년 대통령 소속위원회도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합니다. 과거 강상준 교수 등이 집필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서 이 편지의 내용 일부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언론에서 친서의 전문을 확보해 그 내용과 맥락을 소개한 것은 KBS 탐사보도팀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제작진에게 이 친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또 한쪽은 그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외손자고 그런 관계가 지금 또 한일 관계를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그 기시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일 관계의 숙제 같은 것들이 지금 양국을 누르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현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KBS 탐사보도팀이 심층 취재한 중요 내용이 계속 방송되지 못하는 사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범 기시에게 보낸 편지와 일본인에게 준 훈장의 내역을 통해 현재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뿌리를 들춰내려던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 노력은 KBS 간부들의 통제에 막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한강다리를 건너지 못한 밤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케이트 앞에 발이 묶인 차량들이 시민들의 귀갓길을 막았던 밤. 여관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그때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군사작전의 하나였다는 것도 그런 군사작전이 왜 필요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끝내 어리둥절함으로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서울 시민들의 12.12였습니다. 정승환 참모총장이 합수본부에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 이튿날 1979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계속 수사 과정에서 79년 10월 초 전 정 총장이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추정 세력인 전 3군 사령관 이건영, 전 특전사령관 정병주 등과 회합, 연락하는 등 수상치 않는 동향이 추가 포착되어 즉각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의 국방장관은 14년 후에는 또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군에서 그 계통을 계통을 갖다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동시에 그 후에 쭉 일어나는 그 사태를 봤을 때는 넓은 의미에서 쿠데타 아이가 아니냐. 당시 30경비단에는 전두환 소장을 비롯 장성들과 영관급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승화 총장에게 계엄사령관과 참모총장직을 내놓을 것을 총정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12명 중 대부분이 하나회 후원자거나 하나회 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회 장교들 중에는 정승화 총장의 정치중립 강조 등 여러 움직임을 하나회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당시 보안사에 근무했던 한용원 중령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처럼 정치 지향성이 강한 하나회란 사조직의 연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대통령이 군본의 육사 8기생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전두환 소령을 중심으로 육성한 11기 인맥, 그것이 바로 하나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닷새 앞두고 당시 전두환 정권의 개입 정황을 미군에 보고했던 전직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북한군 개입설은 근거가 없는 날조다. 그러면서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에 내려와 자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김용장 씨 누굽니까? 네, 김용장 씨는 미 육군 정보요단 소속 방첩부대에서 25년간 근무한 정보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광주에 머물면서 상부에 40건 가까운 첩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당시 광주의 진실에 대한 날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39년 만에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럼 김 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죠. 네, 우선 김 씨는 이른바 북한군 침투설이 과거 전두환 정권에 의해 날조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북한군 600명이 광주로 와서 방화, 총격 등을 하며 시민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최근까지도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히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한반도 상공에는 주한미군 첩보위성 2대가 북한과 광주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으며 북한군이 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뚫고 침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600명이 바다 밑으로 침투하기 위해선 잠수함 30척 정도가 필요한데 당시 북한은 그런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김 씨가 목격한 이른바 편의대입니다. 김 씨는 5월 20일쯤 시민행세를 하는 사복군인 30에서 40명, 이른바 편의대가 군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와 시내로 투입된 것을 목격했으며 앞서 퍼진 북한군 침투설 또한 이들이 꾸민 짓이라는 게 자신의 합리적 추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만든 후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설명인데요. 김 씨는 이런 내용을 자신이 직접 보고서로 작성해 미군에도 보고했다며 그 신빙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 대목도 눈에 띕니다. 전두환 씨가 당시에 직접 광주에 와서 사살 명령을 했다. 이런 주장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한 지 사흘 만인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정오쯤 헬기를 타고 광주 비행장에서 내려 곧바로 1시간 정도 회의를 열었고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직후인 낮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에 대한 발포가 이뤄진 점을 미뤄보면 이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공군의 비행 계획서가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헬기 사격, 광주 국군 통합병원에서 이뤄진 시신 소각 등에 대한 첩보 보고도 올렸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당시 카터 대통령이 직접 읽고 표창까지 받았다고 주장의 근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영상자료실. 이곳에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되지 못한 영상 기록물들이 있다. 영상의 주요 등장인물은 80년대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군부 독재의 수장과 그 측근.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권력 앞에 충성을 다 바쳤던 방송이다. 대통령 각하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 자료들.
권력과 방송의 추악한 야합, 그 참담한 기록을 공개한다.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의 폭압 통치로 본물 터지듯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을 잠재울 순 없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독재정권 타도, 거리로 나선 시민 학생들은 하나였고 민중의 힘은 오공 정권을 굴복시켰다. 보내는 마음, 떠나는 마음이 교차한 순간, 이 순간에 우리는 한 지도자의 초지일관한 신념의 완성과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봅니다. 각하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고 찬양될 것입니다. 민족과 함께 전두환의 청와대 마지막 밤, KBS는 퇴임 만찬을 9시 뉴스에 20분이나 내보냈다. 본인은 오늘 밤 제12대 대통령의 임기를 끝마치고 고별의 인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명 시인이 독재자에게 바치는 송시가 만찬장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그동안 7년 국정을 위하여는 촌각을 쉬지 않는 님의 그 정력과 열과 성과 그리고 그 용단으로 하여 구군은 날로 선진을 바라고 도약해갔습니다. 님은 결의의 빛이 되고 역사의 소금이 되소서. 님이시여 하늘을 우러러 만수무강하소서. 쫓겨나듯 퇴행하는 군부 정권의 뒷모습에까지 방송은 그렇게 이해를 다 갖췄다. 그 즈음 청와대에 있던 수백 개의 비디오 테이프와 필름이 KBS 영상자료실에 전달됐다. 굉장히 많은 양의 테이프가 좀 넘어와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누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중 캐비넷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전두환 대통령 그 기념관 그 만들 적에 거기서 이제 그때까지 보관을 해달라 뭐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쭉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청와대 이관 영상물엔 전두환 관련 자료란 딱지가 붙었다. 최근 디지털화 작업을 거친 영상물은 60분대에 170여 개 분량. 그러나 20년 동안 대출 금지로 묶여 있었다. 극히 일부만 그 존재를 알았던 이 청와대 이관 영상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정치 군인의 보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 세력은 권력의 정점으로 다가갈 때마다 끊임없이 파티를 열어 결속력을 다졌다. (12.12) 성공 샴페인 파티 며칠 뒤 또다시 79년 송년 파티가 열렸다. 국민들로부터 뭔가 터지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일종의 요인으로 나도 있지만 효력적인 군사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우리 사회는 불안감에 얼어붙었지만 이들만의 건배는 이어졌고 휘하 장교들은 권력의 단맛을 한껏 즐겼다. 기회주의적인 일부 군 장성들의 반국가적인 세국된 악성 유언비어가 국내외의 유학에 단련하고 있으면 이미 부담스럽게 생각한다입니다. 1980년 새해
유신 독재의 종말 이후 민주화의 열망은 더없이 높아갔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군 내부의 동요와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권력 핵심에 한 발 한 발 다가섰다. 누가 세면 그쪽에 붙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언론과 정치인들이 당시에 누가 실세냐, 실제 이 낭국을 잡을 거는 물리적인 힘을 가진 군대인데 그 중에 누가 실세냐 하고 우리 제가 대령 때인데요. 그때 기자들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전두환이가 이제 기무사를 장악하고 있고 또 겸해서 우리 중앙정보부 당시에 그걸 장악하게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막 물밀듯이 몰렸죠. 새로운 권력을 감지한 방송사도 재빨리 추파를 던졌다.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 지 불과 일주일 후 MBC는 전두환의 보안사령부 위문 공연을 마련했다. 인기 연예인을 동원해 쿠데타 세력 위문 공연을 펼친 MBC는 전두환 사령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수직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 기사는 평소 국가 총력 안보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연말을 위해 당부대 장병을 이문화에 준비에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80년 1월 23일자 보안뉴스. 쿠데타 세력의 초호합한 파티는 계속됐다. 인기 연예인도 어김없이 초청됐다. 많은 분들을 오셨는데 박수 좀 해주세요. 친한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뒤에 전두환 씨에 이어서 1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국민에게는 만년 이인자, 소심한 성격, 비자금 대통령으로 또 보통사랑과 6.29 선언의 주역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2년 대구 출생,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던 노태우 씨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은 12.12 쿠데타 이후. 당시 전두환 소장과 함께 쿠데타에 가담한 뒤 군사독재 시절 2인자로 자리를 굳힙니다. 그러다 4.13 호원 조치에 맞선 국민적 저항인 육식 민주항쟁에 떠밀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합니다. 바로 6.29 선언.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에 본인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이후 노 씨는 6.29 선언의 여세를 보라 민정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합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란 말은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결국 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후보의 분열에 힘입어 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육공화국을 이끌면서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소련과 중국, 헝가리와 잇따라 국교를 맺으면서 이른바 북방외교를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김영삼, 김종필 두 야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 세우기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일부 정치검찰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설프게 끼어드는 국민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 치열했던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의 경쟁은 도곡동 땅, 다스, BBK 등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끊임없는 폭로와 이 후보 본인의 완강한 부인으로 점철됐습니다.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당 경선 사상 최대의 금권 선거였을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으며 동시에 대선 본선을 방불케 했던 당시의 최종 승자는 이명박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본선에서도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고조되자 대선을 한 달여 앞뒀을 무렵 이명박 후보는 한 점 부끄러울 게 없다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일체의 의혹에 대해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조사가 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제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 수많았던 의혹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요즘 전직 대통령은 그때와 똑같은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이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복해온 숱한 부인과 변명들은 이제 그 진위 여부가 판가름될 최후의 심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궁에 당시 비서실장은 유명한 답변을 했었죠. 대통령이 어디 계시든 그곳이 집무실입니다. 바로 그곳은 침실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가 넘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비서관이 가보니 침실에 있었습니다. 공인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 7분에서 9분 사이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발생을 보고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전 실장은 관저를 담당하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일보 올라갈 예정이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얘기했고 당시 본관에 있던 안전비서관은 급히 이영선 전 행정관이 모는 차량을 이용해 직접 관저로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관저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20분쯤. 안전비서관은 침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불렀고 그제야 밖으로 나온 대통령에게 김장수 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반응은 그래요? 였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답변으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당시까지 세월호 사고 발생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시 22분 박 전 대통령은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는 최초 지시를 내립니다. 이미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반 승객들을 구할 골든타임도 지나버린 시각이었습니다. 일단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박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이 점 분명하게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지구 임대주택 얘기도 원래 LH가 임대주택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 그 포기시키고 아시는 분이 그 개발해서 100% 수백억 개발이 취하고 개발 부담금도 안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선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에서 군사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